안녕하세요. 중앙아카데미 중세교회사를 강의하고 있는 장영원 목사입니다. 2주 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휴강한다고 문자도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물론 제 개인적인 일은 아니고 공적인 일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휴강 문자를 보내드릴 여유도 없어서 못 보내드렸어요. 또 보내드리려고 해도 너무 이 휴강을 제가 많이 해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10월, 11월은 제가 참 바쁜 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도 이 목요일 날 또 휴강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매번 이렇게 자주 휴강한다는 문자를 보내드리는 것도 이제 좀 죄송스럽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요일 8시에 이 알림 기능을 설정해 놓으시면 유튜브에서 제 강의가 올라가면 알림 문자가 하거든요. 그때 들어오셔서 보시거나, 또 알림 문자가 없으면 이번에도 휴강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최대한 강의를 진행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형편이 여의치 못하면 휴강을 앞으로도 몇 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초조하게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목요일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세교회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준비한 강의안 보시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세교회사 세 번째 시간, 오늘은 프랑크 왕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프랑크 왕국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처음 듣는 생소한 말일 텐데요. 이 프랑크 왕국은 중세교회사, 특히 초기 중세교회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도입 부분에 좀 이 프랑크 왕국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만족의 침입으로, 여기서 말하는 야만족은 이제 게르만족을 말하는 거죠. 게르만족은 사실 한 종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야만족이 여러 종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1강에서 배웠는데 그 야만족의 연합을 통칭해서 게르만족이라고 합니다. 이 게르만족, 야만족의 침입으로 서로마가 멸망을 했죠. 5세기 후반에. 그리고 중세 초기 유럽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야만족이 있는데, 그 야만족이 바로 프랑크족입니다.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에서 이 프랑크는 게르만족 가운데 한 야만족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프랑크족은 다른 야만족들을 물리치고 서유럽에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는데요. 그 왕국이 바로 프랑크 왕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프랑크 왕국을 중세교회사를 배우는 데 있어서 꼭 다뤄야 하는 것은, 이 프랑크 왕국에서 오늘날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이 기원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뭐 과거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현대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 유럽의 나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이 출현하게 된 그 근본, 그 기원이 바로 이 프랑크 왕국이라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중세교회사를 배우고 있는데, 이 중세교회사는 어떻게 보면 유럽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교회사 그 1000년이 사실 유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다루게 될 그 역사를 보면 사실은 중세의 역사가 유럽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초대 교회사보다 중세 교회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 준비를 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중세교회사를 이해하는데 다소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날 유럽을 이해하는데 또 기독교 역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랑크 왕국의 시작과 그리고 이 프랑크 왕국이 기독교 국가로 개종하게 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1강에서 조금 다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조금 중복이 되는데요. 486년에 이 국왕인 클로비스가, 그러니까 이 프랑크 왕국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클로비스 왕이 주변 10개의 부족들을 통일하면서 이 프랑크 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클로비스는 이제 메로빙거 왕조를 시작한 인물이기도 하는데요. 그는 클로틸레라는 기독교인 왕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기독교라는 것은 이제 로마 가톨릭을 말하는 것인데요. 496년 프랑크족의 경쟁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이 라인강 너머에 존재하는 알레마니 부족이었습니다. 이 알레마니 부족과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전투에 앞서서 왕비 클로틸테가,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배울 때 들었던 내용이죠.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승리하면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다라는 그런 꿈에서 어떤 그 사인을 받고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이 남편 클로비스 왕에게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권했어요. 그러나 클로비스가 처음에 이것을 듣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벌여보니까 초반에 전왕이 너무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비의 권고가 생각이 나서 이 왕비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다짐과 함께 전쟁에서 전세가 역전이 되면서 결국 이 알레마니 부족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클로비스는 자기의 그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의 12월 24일 성탄 전야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날 부족민들 3천여 명과 함께 왕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왕 개인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프랑크 왕국 전체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로마라는 제국이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야만족들이 침입해 옴으로 인해서 서로마가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야만족들은 사실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종족들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 야만족들 가운데 이 프랑크족이 이제 클로비스 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콘스탄티처럼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프랑크 왕국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중세 역사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랑크 왕국이 기독교 국가가 됨으로 인해서 기독교 전파에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기독교가 이 야만족이었던 프랑크족의 문명화에 또 결정적으로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크족은 켈트족에 이어서, 켈트족도 야만족인데 켈트족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야만성을 버린 종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고트 왕국을 몰아낸 프랑크 왕국인데요. 제가 아까 요 사진은 여기 오른쪽에 우측에 보이는 이 그림이 클로비스 왕의 그림입니다. 뭐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겠죠. 아마 화가가 상상해서 만든 그런 그림일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림 한번 설명드렸고요. 이 두 번째 이제 서고트 왕국을 몰아낸 프랑크 왕국인데 사실 500년대 초 서유럽에서 가장 큰 왕국은 프랑크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 갈리아 전 지역과 스페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서고트 왕국이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그 6세기, 그러니까 중세 초기에 지금의 유럽 지역을 그린 지도인데, 여기에 이제 그 야만족들이, 게르만족들이 침입하면서 오늘날 유럽 지역, 물론 여기에 보시면 이제 뭐 흑해까지, 그리고 지중해 요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도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만족들이 침입해서 그 다양한 야만족들이 지금의 유럽의 지역을 이렇게 차지하고 장악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오늘날 스페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서고트 왕국이라고 했죠. 사실은 이제 500년대 초에는 이 서고트 왕국이 이 갈리아라고 써 있는 오늘날 이 프랑스 지역인데 갈리아 지역까지 서고트 왕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크 왕국이 507년에 여름에 클로비스가 이 서고트족과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이 부의 전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의 전투에서 프랑크 왕인 클로비스가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이 갈리아 지역도 이제 프랑크 왕국의 영토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서고트 왕국이 이제는 그 피레네 산맥 서편 스페인 땅으로 영토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클로비스는 갈리아 지역을 모두 통일한 첫 프랑크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그런 왕국이 바로 프랑크 왕국이었다는 거죠. 이 프랑크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이 클로비스의 업적 중에 몇 가지 업적이 있는데 수도를 파리로 옮겼습니다. 오늘 프랑스 파리, 그 파리가 이 클로비스 왕이 수도로 옮겼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요, 또 프랑크 왕들이 많이 출연을 했죠. 그때 또 수도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클로비스 왕 때 파리가 처음으로 프랑크 왕국의 수도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 클로비스는 이 프랑크 왕국이, 그러니까 프랑크족이 야만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야만성에서 탈피하고자 프랑크 왕국이 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법치국가로 변화하기 위해서 살리카 법전을 공포했습니다. 법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법치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이 법전을 공포했다는 것. 이것이 또 클로비스 왕이 남긴 커다란 업적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로 이슬람의 확장을 막아낸 샤를 마르텔인데요. 7세기부터 8세기 초까지 이 유럽을 위협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슬람 세력입니다. 중세 교회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이슬람의 세력 확장에 대해서 또 하나의 챕터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슬람이 7세기, 8세기 초까지 유럽을 위협했는데 637년에는 페르시아를 공격하고 636년에는 시리아를 점령하고 그리고 646년에는 이집트마저 휩쓸었고 그리고 698년에는 북아프리카 전역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711년에는 스페인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물론 앞에 여기 시리아라든지 뭐 페르시아 여기는 이제 유럽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중동 그 지역에서부터 이제 711년에는 스페인까지 유럽까지 진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 전역이 이슬람화 되려는 그런 순간이 이제 찾아왔는데, 이때 이 이슬람 세력의 확장을 저지한 인물이 누구냐면 프랑크 왕국의 장군이었던 샤를 마르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우측에 그림이 있는데 이게 샤를 마르텔이라고 합니다. 뭐 이대로 생기진 않았을 겁니다. 이 마르텔이라는 말이 이제 망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샤를 마르텔은 이제 카롤링고 왕조라고, 이제 아까 제가 메로빙조라고 그랬나요? 네, 메로빙고. 네. 제가 용어가 갑자기 헷갈려서 메로빙고 왕조가 이제 프랑크 왕국이 메로빙고 왕조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왕조에서 새로운 왕조로 전환을 하게 했던 인물이 이제 피핀 3세예요. 카롤린거 왕조를 이제 개창한 인물인데, 이 피핀 3세의 아버지가 바로 샤를 마르텔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샤를 마르텔은 프랑크 왕국의 궁제로 사실상 정권을 장악했던 피핀 2세의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피핀 2세라는 사람은 왕은 아닙니다. 궁제라는 어떤 관직인데, 뭐 오늘날의 왕 다음에 뭐 총리 정도 되는 뭐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그런 영향력 있는 실권자인데, 이 피핀 2세가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이 샤를 마르텔은 그 피핀 2세의 서자예요. 근데 피핀 2세는 죽으면서 유언으로 다른 자녀를 이제 자기 후계자로 그렇게 세우도록 유언을 남겼는데, 이 피핀 2세가 죽자 그 피핀 2세의 자식들 가운데 최연장자가 샤를 마르텔입니다. 그래서 이 샤를 마르텔이 이제 피핀 2세의 유언을 무시하고 자기가 이제 정권을 지기 위해서 719년에 프랑크 왕국의 유일한 궁제로 실권을 거머쥡니다. 그리고 각종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크게 확장을 시켜요. 그때 732년에 투르푸아티 전투에서 이 이슬람 세력이 이제 서유럽을 침공하려고 했을 때 이걸 막아내는 역할을 하면서 당대 영웅이 돼요. 그리고 여러 차례 이슬람 세력이 계속 서유럽을 공략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샤를 마르텔이 그것을 다 막아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샤를 마르텔은요, 사실 왕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은 있지만 실제 실권자로서 당시에 그 메로빙고 왕조의 이제 마지막이 사실 왕들이 다 부실했어요. 여러분, 왕조가 끝날 때에는 그 왕들이요 다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왕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왕조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나라 살림은 실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은 샤를 마르텔이었어요. 또 마르텔은 사실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또 왕이 되려고 했는데 실제로 왕이 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샤를 마르텔이 이슬람 세력을 이제 대항해서 싸우면서 그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이제 그 이슬람 세력의 그 기마병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군대를 좀 개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병 집단을 양성을 하는데 그들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그러니까 그 기병 집단, 어떻게 보면 기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샤를 마르텔이 성당과 스톤으로부터 압류한 토지를 지급하면서 그들로부터 충성 맹세를 받아내고요.
그러니까 토지를 제공하고 그들의 기마병들의 경제력을 확보해 주면서 대신 샤르마뉴에게 군사적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듭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또 중세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봉건제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봉건제도에 대해서도 아마 다음 강의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세 봉건제도를 이해해야 중세 시대 때 황제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황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세 시대 때는요, 이 국가와 교회가 아주 서로 뭐 윈윈하기도 하고 또 경쟁을 벌이기도 하고 또 황제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중세의 여러 나라의 황제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 위에 존재하는 그런 때도 있었고 이런 그래서 중세를 이해하는 중요한 시스템이 바로 이 정치와 교회거든요. 국가와 교회.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중세 시스템 가운데 하나가 중세 봉건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샤를 마르텔이 중세 봉건제도의 어떤 기반을 이루는 기원을 이루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샤를마뉴 때 이 중세 봉건제도가 이제 공고하게 기틀이 마련되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번 강의 때 좀 다루기로 하겠고요. 741년에 이 샤를 마르텔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차남인 피핀 3세가 이제 메로빙고 왕을 폐위시키고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 손을 잡고 그 교회의 지원 하에 손을 잡고 카롤링고 왕조를 개창하게 돼요. 그러니까 메로빙고 왕제를 몰아내고 피핀 3세가 왕이 되어서 카롤링고 왕조를 이제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핀 3세 아들이 이제 그 유명한 샤르마뉴 대제인데 이 샤르마뉴 대제 때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멸망했던 그 서로마가 다시 복원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신성 로마 제국과 샤르마뉴 대제에 관해서는 사실 따로 한 하루를 내서 그러니까 한 장을 내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의 이렇게 오늘 시작과 발전 그리고 이제 프랑크 왕국의 연장선에서 이제 카롤링고 왕조의 왕조를 연 그 피핀 3세의 아들 샤르마뉴 대제 때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흐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 신성 로마 제국과 샤르마뉴 대제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또 이것이 이제 교황과의 관계를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다루지는 않겠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사라는 게 중세 교회사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또 세속 역사에서 유럽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중학생 고등학생 때 이 세계사를 배울 때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중세 역사를 배울 때. 그런데 이제 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뭐 샤를마뉴도 그렇고요. 샤를 마르텔도 그렇고 이 샤를이라는 이 명칭이 뭐 카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를 마르텔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좀 표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 번역이 조금씩 다르게 돼서 샤를 마르텔, 카를 마르텔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이름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강의하니까 한 25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중세 초기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럽, 이 서유럽의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던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좀 중세 유럽 역사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프랑크 왕국 하면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 강의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